여러분, 첫 번째 강의가 어땠어요? 다소 지루하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고, 제가 말이 느려서 답답하다고 느끼신 분도 있었을 텐데, 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강의 중에서 다소 미진하게 자세히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신화와 진리를 우리가 구분했었는데요. 혹시 이 진리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을 법해요. 그래서 현대 분석 철학의 관점에서 진리를 설명해 본다면, 진리는 우선 첫째 대응적 진리가 있고요, 둘째 정합적 진리가 있고, 셋째 실용적 진리, 넷째 합의적 진리가 있습니다. 대응적 진리라는 것은 사실에 대항하는 문장, 사실에 대항하는 진술, 그것을 진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합적 진리라는 것은 기존의 지식체계와 정합하는, 즉 기존의 지식체계와 모순되지 않는 진술 또는 문장을 진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학이나 물리학의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주장이나 진술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진리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기존의 수학체계, 물리학체계에 비추어서 정합하는 관계에 있느냐, 무모순적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용적 진리라는 것은 실용성이 큰 진술이 진리가 되고 실용성이 적은 진술은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합의적 진리라는 것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 다수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 그것을 진리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주장들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무엇을 진리로 볼 것이냐 하면 합의된 것을 진리로 본다. 물론 이 경우에 합의의 조건이 있겠죠.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충분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찬반의 견해를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여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진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볼 만한 것은, 서양에서는 물이 근원이고 동양에서는 기가 근원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기론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보완 설명드리면요. 리는 프린서플 또는 로우라고 번역되고요. 기는 에너지라고 통상 번역이 됩니다. 리, 즉 이치가 무엇이냐 그러면 손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든다면 각 사물이 갖고 있는 쓸모, 쓰임새, 그것이 그 사물의 이치이고요. 이 사물의 이치들은 모두 공통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것이 생성이라고 봤어요. 각각의 모든 사물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물들을 생성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각 사물이 지닌 이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생성의 방식은 각 사물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그 상이한 방식들 가운데서도 공통적인 것은 생성이다, 자기 생성, 타자 생성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럼 이 생성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각 사물의 이치에 선행하는 최고의 이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하자면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최고의 이데아로 봤는데, 동양에서는 생성을 최고의 이치로 보았다, 이렇게 보완적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에 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네, 진리의 철학과 형상의 철학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했듯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 형상은 본질을 가리킨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과 공의라고 해요. 공적인 의로움을 공의라고 하는데, 즉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도 사랑과 공의라는 형상이, 즉 본질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유사한 견해가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유정들이, 유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감정을 지닌 모든 유정들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 부처가 될 성품, 즉 깨우침을 얻을 성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상통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데아에 대해서 보충하자면요. 이데아는 실제적 관념 내지 실제적 개념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이 인식의 근거가 되고 존재의 근거가 된다 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어떤 날아가는 것이 있을 때 그저 우리는 새라고 인식을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새라고 인식한 순간부터 그 날아다니는 것은 새로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즉 새라는 관념 내지 개념은 날아다니는 어떤 것을 인식하는 데 좋고, 또 그렇게 인식된 채로 존재하도록 해주는 데 좋습니다. 정리하면 새라는 이데아는 날아다니는 어떤 것을 새로서 인식하는 근거가 되면서 새로 인식하기 위해 좋은 것이고, 또 새라는 이데아는 날아다니는 어떤 것이 새로서 인식되고 새로서 존재하도록 해주는 근거이고, 그렇게 존재하게끔 해주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라는 이데아는 인식 근거이고 존재 근거이자 동시에 자기 안에 인식하기에 좋은 것이고 존재하도록 하기에 좋은 것이라는 좋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데아들은 모두 선이라는 이데아를, 좋음이라는 이데아를 전제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비존재라는 것은 무라고 하면 절대적 무로 이해될 가능성이 커서 존재가 아닌 것이라는 의미의 비존재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 비존재도 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절대적 무는 아니지만 상대적 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르메이데스가 이 존재와 무 내지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관계를 논의했고, 둘 사이에는 서로 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반면에 플라톤은 둘 사이에 이행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존재와 비존재의 관계는 이후의 철학사 속에서도 중요한 관심을 받는 주제였고요. 예컨대 현대 철학자 하이데거는 없다는 것의 알아차림 속에서 있다는 것이 부각된다고 말을 해요. 예컨대 내게 지금 그 핸드폰이 없다는 점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내가 핸드폰을 소유한 자이다,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핸드폰에 있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없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난다고 말한 것이고요. 또 프랑스의 사르트르는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카페에 갔는데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친구는 실존하는 사람이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카페에는 없어요. 카페에서의 친구의 없음 속에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부각된다는 것이에요. 둘 다 현상학자인데 이 두 사람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네 개의 세계를 논의하는 대목인데요. 세계들은 확실성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지닌다. 그러니까 확실한 세계, 덜 확실한 세계로 구분했을 때 네 가지 정도의 세계가 말해질 수 있는데, 감각 세계는 실물 세계와 그림자 세계로 나눠지고요. 가지계인 이데아계는 상위 이데아 세계와 하위 이데아 세계로 나눠진다고 해요. 가지계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세계, 지성을 통해 알려질 수 있는 세계이고요. 이 감각 세계는 감각을 통해 알려지는 세계인 것이네요. 그러면 상위 이데아 세계와 하위 이데아 세계는 각기 문답법적 사유와 수학적 사유에 의해 알려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문답법적 사유에 의해 알려지는 세계가 가장 확실한 세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학적 사유는 감각적 대상의 도움을 통해 사유를 전개하는데요. 예컨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증명해낼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을 통한 증명이 감각적 대상의 도움을 통한 사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둘째 특징은 전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이로부터 연역적 지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수학은 기하학을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데요. 기하학을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기하학은 몇 개의 공리들을 전제로 삼아요. 이 공리들로부터 연역을 통해서 정리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명제들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공리들로 무엇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연역되어 나온 기하학체가 서로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지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라는 전제를 삼고, 즉 하나의 공리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공리를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채택하지 않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 플라톤 생각에는 철학자는 공리들을 전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제들 그 자체의 해명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다시 말해 공리들이 공리들로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전제들이 전제들로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를 묻고 그것을 문답법을 통해 또는 대화법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전제들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근거, 궁극적 시원, 최초의 근원, 여러 육박해 간 사유로부터 전제들을 해명하는 일 또는 공리들을 해명하는 일이 문답법적 사유로 가능하다고 보았죠. 이때 이 최초의 근원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이데아입니다.
즉 선의 이데아에 의거해서 공리들, 전제들의 해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공리들이나 전제들이 무엇을 하는데 좋은가, 무엇을 위해 좋은가를 해명해야 하고, 그것이 문답법적 사유 또는 문답법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문답이나 대화를 중시하느냐면 플라톤의 사유 속에서는 진리는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글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글쓰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쓰여진 글은 저자를 떠나 있기 때문에 글 스스로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고 오해나 왜곡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장을 통한 학습보다는 대화를 통한 학습을 더욱 강조한 것이네요. 앞서 말한 네 가지 세계에 의거해서 네 가지의 지식, 확실성에서 차이가 나는 네 가지 지식이 말해질 수 있는데요. 인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에피스템에 이성을 통해 문답법적 사유에 의해 제일 원리로부터 체화된 지식을 이성지 노이시스라고 하고요. 지성지, 이것은 수학적 사유의 전제로부터 인역된 체계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수학이나 기하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성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철학이 거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네요. 인식에 대비되는 것이 속견이고 독사라고 불려지고, 이것은 신념과 억측으로 나눠집니다. 피스티스라고 불려진 신념이라는 것은 신뢰를 토대로 판단하여 얻은 지식이고요. 예를 들면 의사가 약초를 선택할 때 암이 신념이고, 또 가상의 모델을 실제로 알아차려 버린 암, 이것도 신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억측은 에이카시아라고 불리는데요. 이건 선입견이나 감각 등으로 판단하여 얻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키의 크기로 판단하여 적의 힘을 아는 것, 또는 가상을 실제로 아는 것, 가상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아는 암을 억측이라고 합니다. 실제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내지 실제로 존재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eal, reality 등으로 표현되는 단어이네요. 한 폴리스의 국가 체제와 개인의 영혼이 유비적 관계에 있다. 이 말은 전체에 관한 사실은 부분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고, 그 세 계층이 각자의 덕목을 요구받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국가를 구성하는 부분인 개인도 세 개의 부분을 갖추고 있고, 그 부분들은 각기 각자의 덕목을 요구받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농사 짓는 자, 집 짓는 자, 옷 짓는 자, 신발 마는 자가 저마다의 탁월함을 지니며 이 탁월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각자 잘 생겨난 것이죠. 각자가 잘 생겨났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생겨났고 전체로서의 국가에 잘 기여하기 위해 생겨났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잘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추가적인 논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